넥소와 포니의 연결고리가,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구형 타시던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긴 했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를 보다 보니까 아주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테스트입니다. 저는 오늘 7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현대 신형 넥소를 타러 왔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연료전지 승용차이기도 하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FCEV 모델이기도 하죠. 정말 오랜만에 신형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실물은 확인했지만 시승은 오늘이 처음입니다. 오늘 서울 강서구에서 영종도까지 왕복하면서 달릴 텐데 직접 운전해보면서 신형 넥소 과연 어떤 부분이 좋아졌고 구매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의 수소차 역사를 얼마나 알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넥소는 많이들 아실 거고,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2013년에 나온 투싼 IX 퓨얼셀 모델이 있었죠. 그런데 현대 수소차의 시작은 투싼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998년부터 현대차는 이 수소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98년도에 수소연구개발 조직을 신설했고요, 2000년대부터는 미국의 UTC 파워라는 수소 전문 업체와 협업을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서 머큐리 프로젝트, 또 폴라리스 프로젝트 같은 프로토타입 제작에 들어갑니다. 이 폴라리스 프로젝트가 나온 게 2004년인데 그 이듬해인 2005년에 마북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첫 번째 연구 결과였던 머큐리 프로젝트와는 다르게 이 폴라리스는 현대차가 자체 제작한 기술로 만들어진 첫 번째 모델이었습니다. 이 차를 기점으로 우리 수소차 제대로 만들어보자 결심을 했던 거죠. 그렇게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나온 첫 번째 양산차가 투싼 IX 퓨얼셀이었고요. 지금의 수소차와 비교하면 스펙은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실제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2018년 넥소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투싼 IX 퓨얼셀이 내연기관 기반의 수소연료전기 자동차였다면 이 넥소는 오직 수소차만을 위해서 나온 전용 플랫폼을 가졌습니다. 당연히 연료전지 스택이나 전기 모터, 배터리 같은 것들의 성능도 훨씬 올라갔고요, 전반적인 상품성도 개선이 됐죠. 전기 충전을 대신해서 수소를 채워야 된다는 특징만 빼면 전반적인 운전 환경은 전기차랑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충전 시설의 개수나 충전 가능한 시간대에 제약이 있다는 것만 빼면 전기차보다는 주행거리가 길고 또 충전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다는 메리트가 있어서 꽤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도 전기차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지원됐죠. 그렇게 1세대 넥소를 거쳐서 이제 2세대 넥소까지 나오게 됐는데 수명이 꽤 길게 이어지고 있다곤 하지만 이 수소 전기차 자체가 아직까지도 메이저의 영역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에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죠. 수소 충전소가 꽤 늘어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기차 충전소만큼 많은 것도 아니거든요. 또 그 스택이라는 비싼 부품 때문에 차의 가격 자체도 굉장히 비싼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 입장에서는 이 차 개발에 쓴 비용 대비 수익이 그렇게 좋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넥소가 2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몇 대 없는 수소 전기 승용차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또 상용차 시장에서의 성공도 원동력이 될 수 있었겠고요. 무엇보다 2005년에 그 마북 연구소를 설립할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젊은 기술자들이 만들고 싶은 차는 다 만들어라. 돈 아끼겠다고 똑같은 차를 100대 만들 필요 없다. 100대가 전부 다른 차여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정을 내린 경영진과 또 그 말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개발에 몰두한 연구진들 덕분에 지금의 넥소를 만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디자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의 실물은 많은 분들이 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보셨죠. 그리고 저는 이 차의 원형 시작이 된 콘셉트 모델을 작년 11월에 미리 보고 왔습니다. 이니시움이라는 콘셉트카를 현대가 발표했었습니다. 그 차를 신형 넥소 옆에 딱 가져다 놓으면 정말 많은 부분을 바꾸지 않았구나, 거의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갔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정말 범퍼나 램프류의 디테일만 조금씩 손본 느낌이에요. 최근에 현대차가 내놓은 양산차 중에서는 이 콘셉트와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이 앞쪽 부분을 크게 봤을 때 바로 생각났던 차가 있는데 비전 74입니다. 포니 쿠페를 오마주한 현대의 수소 스포츠카였죠. 그 차의 디자인이 과연 어떤 양산차에 쓰이게 될까 궁금하기도 했고, 또는 그 차가 실제로 양산되겠지 하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일단 신형 넥소에 그 디자인 컨셉이 적용됐습니다. 비전 74 자체가 포니에서 가져온 디자인이고 이 차는 또 비전 74를 닮아 있다 보니까 넥소와 포니의 연결고리가 좀 어거진가요? 넥소와 포니의 연결점이 생겼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 레트로한 느낌을 너무 억지스럽지 않게 잘 살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닉 같은 넓은 패널은 시원시원하게 살리고 이 면과 면을 연결하는 부분은 둥글게 말아서 귀여운 느낌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저는 앞에 있는 램프류 디자인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이 넥소에는 십자가 모양 패턴들이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들이 이니시움에도 그대로 적용돼 있었는데 이게 현대차의 수소 사업 브랜드인 AC2의 로고를
형성화한 모양입니다. 같은 기업 안에서의 연결성도 챙긴 거죠. 램프 사이에 있는 주간 주행등이랑 램프 아래쪽에 있는 조명에도 이 디자인이 적용됐는데, 이 차도 구매 이후에 추가 결제를 하면 웰컴 세레머니 램프가 여러 가지가 적용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밖에 없는데 총 5가지 패턴의 웰컴 세레머니가 적용되거든요. 이 기능이 넥소에만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나온 현대 기아차들에 꽤 많이 적용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꼈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조명에 먼저 불을 켜냐, 뭘 더 깜빡거리냐, 이런 차이 정도로만 느끼지 못했는데, 이 넥소의 조명은 조금 더 디테일이 강합니다. 특히 아래쪽에 있는 조명이 겉으로 보기에는 투박하게 4칸으로 이루어진 조명으로 보이지만, 현대차 홈페이지 가셔서 디지털 카탈로그 들어가 보시면 이 세레머니 작동하는 거 보실 수 있거든요. 가운데부터 점점 밝아졌다가 또 반대로 줄어들었다가 하는 꽤나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4개로 잘려있는 램프 하나하나가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램프가 아니란 거죠. 이 안에 LED를 굉장히 많이 넣어놔서 아주 부드러운 애니메이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차 사면, 이전까지는 진짜 생각 없었는데 그 세레머니 구독할 것 같아요. 이어서 옆모습을 보면 역시나 이니시움 콘셉트와 모양이 거의 유사합니다. 도어 패널 쪽에 움푹 파여있는 장식부터 C필러 쪽으로 솟아 올라가는 대각선 그래픽이나 루프에서 트렁크로 이어지는 라인까지 정말 똑같고요. 심지어 충전구 절개선까지 똑같은 것 같아요. 옆모습에서 넥소만의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정통 SUV의 실루엣이 아닙니다. 뒷유리를 조금 더 일찍 떨어뜨려서 일반 SUV와 쿠페형 SUV의 사이쯤에 있는 실용성을 챙기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실루엣을 선택한 것 같고요. 지금 시승차는 디지털 사이드미러까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왼쪽에 거울이 아닌 카메라가 달려있죠. 이건 좀 이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뒷모습에도 앞에서 볼 수 있었던 십자 모양으로 자른 사각형 램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아래쪽 범퍼 디테일은 조금 달라졌는데 역시나 전반적인 형상은 이니시움과 똑같습니다. 디자인 콘셉트는 아트 오브 스틸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말하기를 스틸의 자연스러운 탄성을 살리고 소재 자체에서 오는 강인함과 아름다움을 강조한다는 의미라고 해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금속의 아름다움이 잘 표현이 된 것 같나요? 차체 크기도 약간 달라졌습니다. 길이가 4750, 너비가 1865, 높이가 1640mm인데 길이는 80mm, 너비는 5mm, 높이는 10mm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휠베이스는 2790mm인데 이 휠베이스는 구형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실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차의 외관도 너무 이쁘지만 실내 콘셉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현대차 중에선 가장 포근한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 지금 마침 저희가 배정받은 컬러도 베이지 인테리어라 더 그 느낌이 살아나는데, 사실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나 이런 주요 버튼들의 디자인은 기존과 똑같거나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둘러싸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가 다르죠. 특히 저는 저 동승석 대시보드 쪽, 저 윗부분에 이렇게 세로로 선을 나눠 놓은 부분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굉장히 푹신푹신한 쿠션 같기도 하고 약간 식빵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볼륨감과 또 소재, 컬러의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또 현대차의 SUV답게 저쪽에는 선반형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이 센터 콘솔 쪽도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마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2개까지 들어가고요. 그 아래쪽으로도 컵홀더를 포함해서 굉장히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즈의 차급에서 뽑아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구성인 것 같아요. 스티어링 휠은 이런 버튼의 모양들은 조금 바뀐 것 같지만 그래도 배치 자체는 기존의 현대차와 똑같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칼럼식 기어레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대 양쪽 뒤편에는 시프트 패드를 적용되어 있는데 이건 회생 제동을 조절하는 기능이고요. 이 2세대 넥소에도 iPedal 3.0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생 제동 강도에서도 완전 정차까지 지원하는 기능이 들어갔고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는 최상위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위치가 저 오른쪽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근데 왼쪽은 너무 운전자 쪽이랑 가깝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화면이 좀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곳을 왔다 갔다 하는 환경은 만나보지 못해서 이런 기본적인 넓은 도로에서의 사용성은 나쁘지 않아요. 저도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달린 시승차를 하나하나 타보다 보니까 점점 적응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인테리어를 보다 보니까 아주 의외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공조장치와 미디어 기능을 하나로 묶어놓은 전환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죠. 이거 원래 기아에 들어가는 부품이잖아요. 현대는 항상 더 넓은 디스플레이에 공조장치를 따로 마련해 놨는데 이번 넥소에는 이 기아에서 항상 쓰던 전환형 디스플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공조장치만 따로 있는 디스플레이를 쓰는 게 편하다는 건 아마 알고 있었을 텐데 찬찬히 보다 보니까 제 추측으로는 이 전환형 디스플레이가 위아래로 더 슬림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넥소의 대시보드 디자인과 잘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이 디스플레이를 쓰지 않았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또 천천히 둘러보니까 넥소만을 위한 디자인이 정말 잘 녹아들어 있네요.
저희가 저번에 탔던 아이오닉 9, 그 차의 인테리어를 보면 원형이 정말 많이 쓰였잖아요. 도어 캐치나 뭐 스피커, 그리고 전반적인 도어 트림의 모양까지도 차의 둥글둥글한 이미지와 잘 어울리면서 콘셉트카의 실내 디자인 테마를 많이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9이 원형이었다면 넥소는 사각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도어 트림의 스피커 보이세요? 스피커 커버가 사각형이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도어 캐치나 열선 통풍 스위치도 전부 다 사각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하게 뚝뚝 떨어지는 사각형은 또 아니고, 마치 이 차의 보닛과 팬더가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듯이 이런 부품들의 끝 모서리도 아주 둥글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맞춰서 이 디스플레이 끝부분도 둥글둥글하게 마감했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래도 실내에 쓰인 이 소재들의 조화가 좋습니다. 가죽도 있고 중간에 금속 라인도 들어가 있고 위에는 또 패브릭이거든요. 예전에는 기아의 실내 디자인을 좋아했었는데 요즘은 현대차의 인테리어에 들어간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상당합니다. 2열 공간은 무난합니다. 엄청 큰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막 말도 안 되게 광활한 실내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현대차니까 기본적으로 꽤 괜찮은 2열 공간이 뽑혀 있죠. 뒷자리에도 장점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등받이 각도가 굉장히 뒤로 높습니다. 기본 각도는 23도고요 제일 눕혔을 때는 37도까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뒷문 열림 각도가 개선돼서 기존엔 70도까지 열렸다면 이제는 80도까지 열립니다. 사람이 타고 내리기에도 편하고, 또 카시트 같은 걸 장착할 때도 더 편리하겠죠. 트렁크 용량은 기본이 510리터고요 2열 시트를 폴딩하면 163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저희 이제 딱 1시간을 달려서 기착지에 도착했습니다. 49.7km, 거의 50km를 주행했는데 제가 중간에 급가속도 몇 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 남아있던 잔여 주행거리보다는 더 빠졌습니다. 그리고 연비는 킬로그램당 104km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서울로 출발하면서 주행 성능, 옵션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착지에서 잠깐 쉬었다가 서울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7년 만에 풀체인지를 하면서 당연히 파워트레인도 개선했습니다. 넥소의 파워트레인은 연료전지 스택, 배터리, 그리고 PA 시스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료전지 스택은 산소와 수소를 결합시켜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부품이고요. 배터리는 이 스택에서 만들어낸 전기를 저장해두죠. 그리고 이 전기를 활용해서 차를 구동시키는 게 PA 시스템의 역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 모두 출력이 늘었습니다. 연료전지는 11%, 배터리 출력은 100%나 늘었고요. 마지막으로 PA 시스템, 모터 출력은 33%나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구형 넥소가 최고 출력 154마력을 냈다면 신형 넥소는 204마력을 냅니다. 그리고 최대 토크는 35.7kgm고요. 구형 넥소가 출력이 넉넉하지 않았다 보니까 제로백이 9.2초나 됐는데 신형 넥소는 7.8초까지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영종도 국도 구간을 부드럽게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속을 한번 해보면 여전히 막 시원시원하고 엄청 빠르게 치고 나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출력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속도를 즐기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배고플 만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일상적으로 주행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정도의 아주 스탠다드한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PE 시스템은 사실 출력 개선보다는 구조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형 넥소의 PE는 2-in-1이었는데 신형은 3-in-1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에서는 모터와 인버터는 일체형이었고 감속기는 옆에다 붙이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신형으로 오면서 이 감속기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냉각 방식은 순행식에서 감속기의 윤활유를 활용하는 윤행식으로 바꿨고요. 이를 통해서 기존 88.7%의 효율을 90%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반응이 좀 달라진다 했거든요. 이 상태로 밟아볼게요. 조금 더 잘 치고 나가는 것 같긴 한데 스포츠 모드라고 해서 엄청 큰 감흥이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노멀하네요. 이 신형이 되면서 출력이 꽤 많이 늘어나는데 이러면 정말 구형 타시던 분들은 많이 답답하시긴 했을 것 같아요. 기존의 1.56kWh에서 2.64kWh로 늘어났어요. 여기다가 수소를 저장하는 수소 탱크도 162.6L로 늘어나면서 총 주행 가능 거리가 18인치 휠 기준 720km로 늘어났습니다. 구형 넥소가 609km였거든요. 주행 거리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이 609km도 일반적인 순수 전기차에 비해서는 꽤 긴 주행거리였는데 이제는 700km를 당당하게 돌파했습니다. 지금 연료 게이지가 4분의 3 정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남은 주행거리가 484km. 그런데 위아래로 최대 주행거리, 최소 주행거리 두 가지 수치가 더 있습니다. 최소가 354km, 그리고 최대는 아직도 533km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은 이것저것 테스트하느라 최상의 연비를 뽑아내지는 못했는데
정말 살살 타면서 장거리 가면 얘도 전기차들이랑 마찬가지로 주행거리가 꽤 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시속 100km를 맞춰놓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올 때도 느꼈는데 차가 굉장히 조용합니다. 수소를 먹긴 하지만 어쨌든 최종 구동은 전기 모터로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기차를 운전할 때의 느낌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대신에 수소 전기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몇 가지 소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기를 빨아들일 때 나오는 고주파음이라든가 이 메인 소음기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소음기의 위치를 개선한다든지 흡차음제를 전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한다든지 이런 개선점들이 있었고요. 기존 뒷유리 두께가 3.2T였는데 이제 4T로 늘려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 들리는 소음도 더 줄였다고 해요. 그리고 타이어 안쪽에는 흡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브랜드의 차종들을 보면 이 흡음 타이어를 옵션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넥소는 두 가지 휠 모두 흡음 타이어를 기본으로 적용해서 하부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선택하시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차의 형상 자체가 아주 매끈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아이오닉 6나 9 보면 누가 봐도 공기를 잘 흘려낼 것처럼 생겼잖아요. 넥소는 그 정도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공기가 정면에서 부딪히는 소리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 디지털 사이드미러도 분명 도움을 주긴 하겠죠. 그런데 아이오닉 9에 들어간 미러를 보고 얘를 보니까 얘는 또 사이드미러가 너무 튀어나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잠깐 카메라를 봤더니 앞에 있는 센서가 제 눈을 인식해가지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운전해라 라는 경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전 운전을 위한 옵션도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은 승차감인데 이렇게 고속 주행할 때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게 서스펜션이잖아요. 이 서스펜션을 통해서 위아래 요소가 정말 잘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헐렁하다는 느낌은 전혀 받을 수 없고 가끔씩 요철이 심한 곳을 지나갈 땐 은근히 탄탄하게 설정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속에서도 서스펜션의 느낌은 중간에서 약간 탄탄한 느낌 정도인 것 같아요. 꽤나 높이 솟아있는 과속방지턱을 넘어도 착지한 다음에 차가 너무 출렁이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잡아주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은 별로 취향을 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폭넓은 소비자분들이 만족해 할 만한 그런 딱 적당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속 100을 넘어서 속도를 꽤 높여보면 바닥에 착 달라붙는 그런 미친 듯한 안정감까지는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차체 사이즈가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또 순수 전기차처럼 엄청 무거운 배터리가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차급을 넘어서는 엄청난 안정감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딱 요 급의 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승차감, 안정감인 것 같아요. 오늘 거의 고속 코스 위주라서 핸들링은 저희가 테스트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래도 요리조리 흔들어 보면 이 차의 스티어링 휠과 앞바퀴가 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조향 기어비도 개선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재밌게 운전하려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세대 넥소의 가격도 한번 말씀드려야죠. 익스클루시브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프레스티지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수소 전기차는 전기차보다도 훨씬 이 보조금이 중요하잖아요. 전기차보다 보조금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을 기준으로 실구매가를 계산해 보면 트림에 따라서 4,693만 5천원부터 5,394만 5천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요.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어딘지 살펴봤더니 보령이랑 여수였습니다. 3,893만 5천원부터 4,594만 5천원까지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가격들은 전부 트림에다가 어떤 옵션도 추가하지 않은 기본 가격인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만큼 아직 수소전기차는 나라에서 크게 지원해주지 않으면 아직은 선뜻 구매하기엔 비용 부담이 꽤나 큰 장르입니다. 가격들을 고려해서 개인적인 추천 트림을 한번 짜봤습니다. 일단 저는 중간 트림을 고를 것 같고요. 여기에 파킹 어시스트와 빌트인 캠 2 플러스 뱅앤올룹슨 스피커를 추가해서 8,197만 5천원에 맞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서울 기준으로 실구매가는 5,247만 5천원이고요. 보령 여수 기준은 4,447만 5천원이네요. 여기다가 만약에 캠핑을 하실 분들이라면 V2L까지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 실외 V2L 전부 다 있고요. 이번 넥소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구 반대쪽에 V2L 커넥터가 있는데 기존 전기차에서 썼던 중간 어댑터 있죠. 그 어댑터를 안 써도 됩니다. 220V 코드를 바로 꽂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사용하기 한층 편리해졌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옵션을 고르실 때 몇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이 트림에 따라서 제한되는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비전 루프, 기존의 파노라마 썬루프를 대체하는 건데 유리가 열리진 않습니다. 대신에 유리 면적을 넓히고 자외선 차단을 해서 개방감을 키운 그런 루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옵션과 디지털 사이드 미러,
카메라 패키지 이런 것들은 최상위 트림 프레스티지에서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중간 등급을 선택하시게 되면 휠 사이즈도 하나 작아지고 램프류의 디테일도 약간 달라지는데 그 정도의 외관 차이는 저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에 나왔던 그 팰리세이드의 최상위 트림과 그 아래 등급의 차이만큼 막 드라마틱한 변화가 나지 않기 때문에 신형 넥소의 상품성은 이 중간 트림에서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넥소를 구매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건 역시나 옵션이 아니라 충전소일 것 같습니다. 수소 충전소 이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용 시간도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수소를 채우는 시간이 5분 이내로 빠르다고 한들 차들이 몰려버리면 이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대기 시간도 꽤 길고요. 어떤 충전소에 들러서 충전을 하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루트를 짜주는 기능이 있는데, 넥소를 구매하신다면 그 기능을 정말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리를 하자면요, 신형 넥소 정말 좋아졌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정말 자연스럽고 완성도 높게 바뀌었고요. 최신 모델인 만큼 옵션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리고 주행거리도 700km를 넘겼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을 종종 하셔야 되는 분들도 조금 더 안심하고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장점 위주로 설명드린 것 같은데 크게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을 적용해도 실제 구매가는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중반 이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차가 아무리 좋아졌어도 수소 충전에 용이하지 않으면 많은 장점들이 희석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오늘 넥소 시승 영상을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차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